네, 3, 4월 심화이론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일주일 쉬면서 선생님들께서는 쉬셨겠지만 저는 이제 멘탈관리법, 학습법 이런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초수생 현역생들을 위한 뭐 학부생들을 위한 편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N수생들을 위한 편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하시면서 일병행 하시는 분들을 위한 편 하나 있고, 이렇게 찍었거든요. 근데 세 개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조금씩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거를 좀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학원을 왔더니 갑자기 강의실을 조금 더 큰 걸 주셔가지고 제가 막 갑자기 놀랐어요. 아니, 직강생이 늘었나 했는데 직강생은 여전히 한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심심하시면은 학원 뭐 오셔가지고 수업 들으시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강의실이 쾌적하고 좋네요. 그래서 오시면은 즐겁게 수업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8주로 이제 끝나요. 3, 4월이. 그래서 8주 어떻게 보내는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번 3, 4월 반이 생각보다 좀 빡세게 흘러간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 느끼실 수가 있냐면은 일단은 개론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개론서를 사셔야 돼요. 작년에 개정이 된 개론서를 선생님들 안 읽고 시험 들어가면은 이게 뭐 때문에 안 읽고 들어가면은 안 되냐면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읽었던 새로 개정된 부분에서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은 이제 사회평론에서 나온 화법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 3판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될 건데, 목차를 보시면은 이게 목차가 거의 똑같아요. 목차가 거의 똑같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아, 이거 내 책 괜히 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목차가 약간 정교화되었고, 그러니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묶어갖고 정리를 해버렸고, 그다음 예전에 제가 조금 힘들었던 게,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 교재를 볼 때 조금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이제 협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면담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다른 책들 찾아가지고 면담이나 이런 것들은 공공화법이라고 하는 책 제가 따로 보면서 막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면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면담이 어렵게 출제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단행본 교재에 개론서에 나와 있는 것과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된 책을 선생님들께서 뭐 요약한 자료로 제가 다 드리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요약본은 사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것에서 드라마나 영화 요약본 보시죠. 그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거 보시죠. 근데 그거 본 다음에 사실은 제가 더글로리 나왔을 때 그 요약본을 막 봤어요. 왜냐면 제가 넷플릭스 아이디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보니까 도저히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의문들이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저기서 저렇게 하는 거지? 왜 갑자기 화를 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넷플릭스 아이디 있는 친구를 집으로 초청을 해서 같이 더글로리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완전 다른 내용인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요약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강사분들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그 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앞뒤에 맥락이 다 날아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본인이 개론서를 한 번은 읽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억지로라도 2주에 한 권, 3주에 한 권 이렇게 떼버리는 반이 한 번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케줄을 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빡세다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빡세냐면은 지금 개론서 2주에 한 권, 3주에 한 권 떼죠. 근데 그거 뗄 때 이거 외에 개론서 한 권씩 더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외에도 개론서가 한 권씩 더 있어요. 화법도 한 권 더 있고 작문도 한 권 더 있고 독서도 한 권 더 있어요. 이거 시험 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게. 그럼 이제 저는 수업 준비할 때 이제 선생님들이 메인 교재를 기준으로 하되, 오늘 이제 요거 한 장 아마 인강생 분들도 이거 앞뒤로 된 거 뽑으시면 될 텐데, 앞뒤로 뽑으시면 될 텐데, 이게 화법교육론 이창덕 교수님이 쓰신 화법교육론 부분에서 지금 요 교재의 이론 부분에 빠져 있는 부분 제가 정리를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럼 얘도 같이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빠져있는 애를 같이 외워버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요 아래 보면 이제 3주차랑 이렇게 5주차랑 그다음 8주차 보시면 교육과정 읽기 되어 있죠. 이게 교육과정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선생님들 외우실 수 있게 빈칸 뚫어가지고 시험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장에 갔었을 때 교육과정 용어로 쓰셔야 돼요. 그래야 내 답이 틀리지 않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본인이 단어 지어낼 수 있어요. 왜냐면 국어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단어를 잘 만들어내세요. 조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조어를 해요. 근데 그게 과연 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라고 했었을 때 인정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 용어를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저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교과서를 보기는 하겠지만 국어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서 체계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장문 부분 볼 때 교과서 부분이 개론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교과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금 보시고 나머지 거는 안 보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래서 3, 4, 1반이 좀 빡센 이유는 일단 개론서 2권씩 날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1.5권은 날리는 셈이겠죠. 한 과목당. 1.5권은 날리는 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빡세다. 그리고 지금 1, 2월반이랑 제가 3, 4월반이랑 약간 다르게 들어간 게 제가 매주 요 직강 오시면 한 판씩 쓰고 가실 거예요. 이제 제가 빈 종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 1시간은 30분 본인 복습하고 그다음 30분 본인 이거 다 채워서 저한테 내고 가시면은 제가 보고 어떻게 좀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올해 합격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뼈 때리는 소리를 뒤에다가 적어 놓으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내가 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인쇄하셔서 본인이 따로 시험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법 기초이론이에요. 그래서 화법 기초이론이고 2주차는 담화 세부 유형이거든요. 화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1, 2월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담화 유형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담화 유형 개별적으로 좀 특징들이 다 있기 때문에 특징이 가장 없는 게 여기에요. 글 유형은 가장 특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설득하는 글, 설명문, 그다음에 뭐 자아 성찰과 사회적 상호작용 되어 있지만 이 글을 어떤 글을 어떻게 읽는다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뚜렷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장문 쪽 가면 이제 기사문이나 보고문이 있죠. 그래서 살짝 뚜렷해지고 그다음 화법이 가장 뚜렷하다. 그리고 화법은 국어 기능론에서 출제를 할 때 화법 3분의 1, 장문 3분의 1, 독서 3분의 1 이런 느낌으로 하긴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화법을 내긴 내야 되는데 기초 이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담화 유형에서 내야 되겠다. 담화 유형이 꼭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초이론, 그 다음 주에 담화 세부 유형, 그 다음에 이제 3주차에 오전 타임은 화법 부분 교육과정 읽기, 그 다음에 이제 장문 부분 넘어오게 될 겁니다. 3주차에. 그래서 장문 기초이론, 4주차에 장문 기초이론에 글 유형 덧대고, 그 다음에 5주차에 장문 교육의 실제라고 해서 교수학습 방법 부분이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교육과정 읽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부분도 기초이론 2주, 그 다음에 실제 하면서 교육과정 읽기를 해서 마무리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이전에 매체 과목이 따로 뜯어진 적이 있었어요. 매체 영역이 따로 뜯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거 왜 뜯냐고 엄청 말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매체가 다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녹아 들어갔어요.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얘를 다시 뜯어낸 거예요. 그래서 매체를 따로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거 8주차 끝난 다음에 그냥 추가로 더 보실 수 있게 제가 따로 이제 학원에 하루 잡아달라고 해서 보강 형식으로 찍을 거예요. 그래서 매체만 하루 정리할 수 있게, 아예 하루 만에 매체 싹 정리할 수 있게 제가 찍어가지고 제공을 할 겁니다. 네, 할 거예요. 그래서 매체 얘기하고 있었죠. 따로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지막 주에 수업 들으신 다음에 이제 내가 그래도 매체 정리 한번 하겠다. 이렇게 약간 보너스 스테이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나갈 거냐면 메인 교재 먼저 보고 나서 이 종이 먼저 볼게요. 종이 먼저 볼 겁니다. 오늘 메인 교재는 어디 나갈 거냐면은 1.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불안, 그 다음에 2. 자기 노출과 공감적 대화, 그 다음에 3. 대화의 원리, 4. 비언어적 의사소통, 그 다음에 5. 의사소통 문화와 언어 공동체, 여기까지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발표와 연설을 위한 설득 메시지 조직 있죠. 요거를 하려면은 이날의 발표와 연설을 같이 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살짝 건너떠서 청자 분석 먼저 보고 이제 오늘 마무리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다음 시간에 다 털 겁니다. 싹 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외울 게 엄청 많다. 오늘은 약간 머리를 쓰고 가자. 살짝 쓰는 느낌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책들 사셔야 돼요, 선생님들. 그래서 주교재는 2023년 개정 개론서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2개는 말쯤에 개정이 됐고 얘는 이제 8월쯤에 개정이 됐는데 요게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수험생들이 혼란을 막 느꼈어요. 우리가 그거 다 봐야 되냐. 지금 시험 직전인데 막 이러면서 혼란을 느꼈었는데 일단 올해는 다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3개는 선생님들 사시고 어쨌든 앞으로도 쓰실 거니까 사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교재는 추가 개론서랑 그다음에 교육과정 편집본을 다음 주에 아마 교재로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교육과정 편집본을. 그래서 그 편집본 보면서 같이 읽어 나가시면 된다. 그럼 이 교육과정 편집본은 선생님들이 2차 준비하실 때까지 계속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첫 해잖아요. 첫 해여서 안 그래도 아까 설문조사 얘기하면서 선생님께 류나 선생님 교재 만들어줘라 막 이런 얘기 이제 설문조사 있더라라고 하면서 웃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 교재를 쳐내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집
양식이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은데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을 거냐면 발표면 발표, 협상이면 협상 이거 몇 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쫙 모아가지고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차 준비하실 때에도 내가 오늘은 발표 수업을 연습을 해야 되겠다. 발표와 관련된 수업을. 그럼 이제 모든 교육과정을 이렇게 펼쳐놓고 과거에는 이런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런 걸 중요하게 보내 라고 하는 걸 한 번에 볼 수 있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수업을 할 거라 다음 주 정도면 아마 교재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볼 겁니다. 3, 4월에. 그래서 화법의 성격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거 한 장짜리 요거 보시면은 왜 이거를 따로 정리를 했냐면은 지금 우리 주교재 있죠. 주교재는 지금 뭐가 중심이 되냐면은 담화 유형이 중심이 돼요. 담화 유형이 중심이 돼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화법의 요소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거는 빼고 아예 다루고 있질 않고 거의 아예 그냥 바로 뭐 자아 노출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렇게 담화 유형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게 화법 교육론에서 제가 그 내용을 정리를 한 건데 요 정도만 이렇게 보셔도 그 책에 나와 있는 빠진 부분 다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 용어를 다 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구어적 성격입니다. 이 구어적 성격은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놓긴 했지만 이게 지금 인쇄물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구어적 성격을 체크를 해두시고 제가 보기에는 얘를 좀 이번에는 봐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독서와 작문에서 문어적 성격에 대한 언급이 나와버렸어요. 독서와 작문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애초에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성취 기준이 문어적 성격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독서나 아니면 그러니까 읽기나 쓰기에서 이전 교육 과정에서도 문어적 의사소통의 특징에 대해서 강조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이번에 아예 성취 기준에서 문어적 의사소통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구어적 의사소통과 대조를 했을 때 문어적 의사소통이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걸 선생님들께서 좀 알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1, 2월에도 강조는 해드렸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어적 의사소통의 핵심 특징은 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게 휘발된다라고 하는 거, 일회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문어 의사소통은 일회적이지가 않고 이게 누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또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구어적 특징, 화법이 구어 소통을 통해 사고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구어소통과 문어소통은 본질적으로 서로 아주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 동그라미 보시면은 읽기가 분절적이고 명료성을 지향하는 반면에 듣기 동그라미 보시면은 통합을 지향한다인데 읽기와 듣기를 비교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이해의 영역, 수용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듣기라고 하는 것은 통합을 지향한다인데 이게 왜 통합이냐면은 물론 이 맥락의 통합일 수도 있는데 말하기와 듣기가 서로 통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는 지금 문식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그래도 조금 분절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분절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듣기와 말하기는 두 개가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통합적이고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명료성을 지향한다, 분절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맥락에서 살짝 듣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상황 맥락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에서 어떤 게 빠져 있는 거냐면은 지금 듣기는 통합을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황 맥락과의 통합성 같은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성과 통합성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다음 쓰기가 인간 정신 밖에서 인간 삶의 맥락을 떠나 수동적으로 존재하는 반면 말하기는 인간 삶의 맥락 속에서 현실적이고 자연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쓰기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배워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죠. 인위적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야만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삶의 맥락 속에서 굉장히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득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쓰기에 비해서는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서도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문어 의사소통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수업을 했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문어 의사소통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공식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인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결과물의 누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냐면은 문화 전수의 역할을 한다. 문화 전수, 문화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식과 문화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게 학습 듣기, 학습 말하기라고 하는 용어는 없어요. 쓰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쓰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발표를 할 경우에 지금 저도 약간 강연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말하기, 학습 듣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과정이나 개론서에서 학습 독서나 학습 작문, 그죠?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개론서에서 학습 말하기, 학습 듣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예전에 07 교육과정에는 있었어요. 07 교육과정 쪽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중학교 쪽에 수업을 듣고 나서 메모를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 듣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1호에는 없고 2에도 거의 없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물론 살짝 언급은 되어 있지만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라 뭐 이런 거 나와 있지만 아예 학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성취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은 누적되기 때문에 이게 문화 전수, 지식 전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어적 성격은 뭐랑 비교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놓자. 문어랑 반드시 비교해서 공부를 해놔야 되는데 구어의 가장 큰 특징은 휘발성과 일회성. 그 다음에 문어의 가장 큰 특징은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거쳐야 되고 누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호교섭적 성격인데 이 상호교섭적 성격은 관계적 성격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해 놓으셔도 돼요. 관계적 성격으로 화살표를 해 놓으셔도 되는데 이거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에요.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닌데 상호교섭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관계적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교섭적 성격은 참여자들이 각각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 행위가 아니라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상호교섭을 통해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상호교섭성을 뭐랑도 거의 유사하게 보기는 하냐면은 의미 구성 과정이랑 유사하게 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보기는 또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상호교섭적이다, 상호교섭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의 참여자들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화의 참여자들이 서로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의미 구성 과정이다라고 이걸 표현을 해버리면은 뭐에 초점이 가버리냐면 의미가 구성되는가 아니면 고정되는가라고 하는 의미에만 초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교섭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의미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행위에 초점이 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의미 구성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의미가 구성이 되느냐 아니면 고정이 되느냐 여기에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이걸 100% 동일하다고 보기는 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상호교섭적이기 때문에 뭐를 한다? 의미를 구성한다가 되는 거예요. 상호교섭적이기 때문에 의미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다음 화자와 청자, 장면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의미를 구성해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돼 있는데 거기서 장면의 동그라미를 보시고요. 이게 상호교섭적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순히 떠올리는 건 뭐다? 화자랑 청자가 서로 관계를 맺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장면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화법 참여자들은 상대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더불어 무엇을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역동성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리고 이제 요 장면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장면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말하기에 영향을 미치고 듣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게 고백을 할 때 화장실 앞에서 하는 거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고백 어디서 받고 싶으세요? 좀 밝은 데서 받고 싶죠? 그러니까 어두우면 좀 안 좋을 것 같고 물론 부끄러움이 많으면 어두운 데서 받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어디 앞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화장실 앞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게 장면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에 어울리는 장면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말을 하고 있는가를 인지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인지를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 장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 장면조차도 뭐다? 화법의 요소. 듣기 말하기의 어떤 요소로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상호교섭적 성격에 나옵니다. 근데 맨 마지막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언어적 의미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도 상호교섭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의 동그라미 보시면은 이게 언어적인 의미는 당연히 상호교섭적으로 서로 구성을 해 나가겠죠. 그런데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자아 개념이나 자아 노출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서로 영향을 미쳐서 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상호교섭적으로 정체성까지 형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한 요소들은 여기 다 집어넣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래 지금 제가 설명 써놓은 거 있죠. 얘네 같은 애들을 자료로 주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것에 관련되는 화법과 작문의 성격이 뭔지를 써봐라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뭐가 계속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뭘 쓰고 싶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의미 구성 과정을 쓰고 싶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정체성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장면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 이제 의미 구성 과정이라기보다 뭐로 써야 된다? 상호교섭성이다라고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나와서 또 싸운다고요. 이게 상호교섭성인지 의미 구성인지 막 이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확신이 있으면은 그게 교재에 이렇게 돼 있었어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2차 준비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외우자라는 거죠.
자, 관계적 성격 보겠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화법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발전시킨다는 것, 이것까지는 좀 쉽죠. 그럼 여기까지는 쉬우면은 그럼 출제는 어디가 될 것이냐? 그 아래 호칭 동그라미 하시고 지칭 동그라미 하시면 이거 1, 2월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호칭과 지칭에서 화법의 관계적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호칭과 지칭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라는 것이고 그 아래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뭐냐면은 직접적 표현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호칭과 지칭을 통해서 굉장히 잘 드러날 수도 있지만 네가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네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드러낼 수도 있어의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칭과 지칭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고정되어서 그런 것 자체가 관계적인 것을 잘 드러내지라고 이론적으로도 알 수 있는 반면에 직접적인 표현은 아래 보시면은 난 널 사랑해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말하기 전의 관계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거는 직접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인 거고 호칭과 지칭은 뭐예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관계가 드러난다의 개념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 뭐라고 부르세요? 엄마. 그죠?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어머니한테 아줌마 이렇게 하는 학생 봤거든요. 난 다른 사람인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뒤집어진 게 어머니한테 아줌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어제 싸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막 드러내는 거예요. 아줌마 저 아세요? 아줌마 눈대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왜 드라마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응답하라 1997인가? 거기에서 이제 정은지가 아버지가 그 H.O.T 포스터 다 찢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침 밥상에서 아버지가 이제 선동열이었죠. 선동열이 맞나? 하여튼 뭐라고 이 아이 가시네 이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아이씨 눈대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너와 나의 관계를 드러내는 호칭과 지칭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너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호칭과 지칭이 영향을 미친다면은 직접적인 표현은 이 발화를 함으로써 관계성이 달라질 수 있다의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관계적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작은 글씨로 제가 해놨죠. 그래서 슬쩍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화법 참여자들의 소통의 범위를 한정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주고받는 말들을 해석하고 의미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강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선생님께서는 수험생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선생님께 존댓말을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하게 되고 제가 막 반말을 하게 되면 약간 낯설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반말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도 그래요. 교실에서도 애들한테 공식적으로 대화를 할 때는 존댓말을 씁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존댓말을 써요. 근데 이제 옆에 가가지고 이제 개별적으로 지도를 할 때는 반말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를 두려워하냐면은 제가 개별 상담을 할 때 존댓말 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개별 상담을 하는데 그래서 성윤 씨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느낌이 와요? 지금 이 메시지는 나를 향한 경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할 관계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교사는 학생을 1대1로 대할 때 보통 반말을 쓰는데 이 사람이 지금 반말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발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계속 고민하시잖아요. 2차에서 반말 쓰느냐 존댓말 쓰느냐. 그죠? 그래서 저는 권장드리는 거는 전체로 할 때는 존댓말.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모습을 연출하실 때는 반말.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 참여자들의 관계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주어진 메시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근데 주어진 메시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게 말하기 방법에 대한 거예요. 그다음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라고 하는 것은 이거 내용이죠. 내용이랑 이제 표현 방법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 그죠. 참여자들의 관계도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서 별로 안 친한 사람이 나한테 어떤 농담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뭐야, 선 넘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굉장히 친한 친구가 똑같은 말 하면, 뭐야, 개웃기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게 참여자들의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같은 데에서도 이제 선생님들끼리 서로 상담을 할 때 친한 관계에는 좀 더 내면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는 반면에 별로 친하지 않을 경우에 그렇게 내면적인 얘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자아 노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관계에 다른 영향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자들의 관계도 영향을 미친다. 일단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가 존재하고요. 내재적인 규칙과 외재적인 규칙이 적혀 있는데 요거 1, 2월에 제가 얘기를 해서 그냥 핵심 단어만 얹어 놓은 거예요. 개념어만. 그랬을 때 내재적인 규칙과 외재적인 규칙은 오히려 저는 공적인 관계랑 사적인 관계보다 내재적인 규칙이랑 외재적인 규칙을 좀 잘 봐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재적인 규칙 같은 경우에는 별로 친밀하지 않은 사이, 그죠? 그다음 공적인 사이에서 주로 사용을 한다면
이 관계가 점점 사적인 관계로 바뀌어 가거나 아니면 친밀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내재적인 규칙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외재적인 규칙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약간 상도덕상으로 지켜야 되는 공식적인 어떤 규칙에 가깝다라고 본다면은 내재적인 규칙은 개인 대 개인이 정해놓은 규칙. 예를 들어서 내가 슬픈 노래를 틀어놨으면 말을 걸지 마 라든지 약간 이런 내재적인 규칙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성격.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성격인데 사회문화적 성격은 말 문화의 전통에 따라 그리고 연령, 성 등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라 소통 방식이 달리 형성되는 것이다. 다음 한 집단의 삶의 유사성이나 동질성은 그 집단의 화법의 일정한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도 말 문화가 생성되고 계승이 되는데 언어적 소통 방식과 비언어적 소통의 방식 그다음에 담화 행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반영이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면 돈이 될 수 있지만 약간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 사이코라고 쓰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나가서 딱 이렇게 썼을 때 상대방이 저한테 빵 이렇게 돼도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회의 문화이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오해는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래서 담화 구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 담화 구조에서 확인 가능한 거는 우리나라랑 미국 비교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서술어가 맨 뒤에 오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야 이 결론이 뭔지가 나와요. 근데 미국은 어때요? 영어는 제일 앞에 서술어를 딱 때려버리기 때문에 it's okay 부터 한 다음에 딱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결론이 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화 구조도 완전 차이가 난다. 그다음에 이제 표현 방식도 완전 차이가 나죠. 서양권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걸 훨씬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표현 방식을 쓴다. 그게 오늘 나중에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고맥락 문화랑 저맥락 문화라고 있어요. 메인 교재에 거기에서 또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말에 의해 사유의 방식이 결정되면 사유의 방식은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연쇄적인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근데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은 뭐도 달라진다. 삶의 방식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간접적이고 약간 애둘러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앞에서 말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언어를. 그럼 이제 사고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그렇게 직접적으로 사고하는 것,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투자도 숨겨서 하죠. 몰래 하다가 이제 나중에 돈 다 잃으면 혹은 대박 나면 서로 얘기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삶의 방식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법의 성격은 네 가지. 국어적 성격, 그다음에 상호교섭적 성격, 상호교섭성이라고도 하고 그다음 관계성, 그다음 사회문화적 특징 이렇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 꼭 구분을 해야 된다면 여기 상호교섭적 성격이랑 관계적 성격 이거 두 개 차이를 조금 잘 알아두시면 되고 왜냐면 얘랑 얘는 지금 거의 극단에서 완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굳이 뭐 할 필요는 없고 특히 요 단어 상호교섭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1, 2월에도 외워두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화법의 요소 보도록 할게요. 화법의 요소 볼 때 화자, 청자, 메시지, 장면 이렇게 네 개를 지금 화법교육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청자 부분이 우리 메인 교재에 들어가 있는 청자 분석이랑 같이 볼 수가 있어서 일단은 여기까지 다 끝낸 다음에 청자와 관련해서 메인 교재 청자 분석을 같이 보고 나서 그 뒤로 넘어갈 겁니다. 그럼 화법의 요소 볼게요. 화법은 크게 화자, 청자, 메시지, 장면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동시적으로 작동하면서 담화를 이끌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오늘은 화법이니까 화법만 보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장문이랑 이제 독서의 요소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장문 같은 경우에는 장문의 요소 뭐가 있겠습니까? 필자? 거기 있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필자, 독자, 그 다음에 메시지, 그 다음에 매체, 맥락 이렇게 가거든요. 그죠? 텍스트도 있어요. 텍스트도 있고 어떻게도 분석을 하냐면 텍스트, 독자 뭐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필자, 독자, 요거 인적인 요소는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 뭐 매체, 요새 장문에서는 매체 좀 많이 보고 이때 말하는 매체는 뭐냐면은 내가 홈페이지에 실을 거냐 신문에 실을 거냐 이런 것들 이제 고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체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맥락 고려를 해요. 근데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게 또 참 애매한 게 화법의 요소라고 하기도 하고 화법의 맥락이라고 하기도 해요. 장문의 요소라고 하기도 하고 장문의 맥락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그때의 맥락은 또 필자, 독자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소 중에서 그 아래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상황 맥락이나 아니면 과제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이런 초점화된 미시적인 의미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럼 이제 독서에서의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뭐 독자, 그 다음 텍스트,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상황 맥락 이렇게 세 가지를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텍스트죠. 그동안 이제 국어에서는 텍스트를 너무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화를 들으신 거 기억나시겠죠? 이독성 공식이나 이런 거를 해서 이제 텍스트 자체를 우리가 평가를 해서 어떤 텍스트를 애들한테 읽힐지를 정하자. 여기까지 이제 나아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 현장에서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은 다음 출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고려를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해보면은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이게 100% 오해는 아니겠지만 어떤 게 조금 오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냐면은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을 엿먹이고 싶어서 출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출제자들은 자기가 출제한 문제가 이 임용시험에 어떤 획을 그을 것인가 이런 약간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제자 회의 같은 거 하면은 물론 제가 임용 출제를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제 다른 시험 출제를 들어갔었지만 그거 가보면은 가장 본질적인 얘기를 막 해요. 뭘 하냐면은 이 문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것 같냐. 진짜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화법 문제가 제일 일면에 나오잖아요. 학력평가 풀어보면 제일 일면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화법 문제 출제한 게 우리 시험에 우리가 출제한 이 세트의 얼굴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무슨 내용을 다루는 게 좋겠냐. 그래서 그 다루는 내용도 되게 신경 써요. 뭐 환경에 대한 걸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 선거에 대해서 하니까 선거에 대해서 할 거냐. 이거 진짜 회의를 진지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 시험도 그렇게 회의를 할 거거든요. 진짜 그렇게 회의 한 번은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 올해는 어떤 문제를 내서 학생들이 엿먹이죠?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이렇게 판을 짤 거예요. 화법 몇 문제, 작문 몇 문제, 독서 몇 문제, 문학 몇 문제, 문법 몇 문제, 그 다음에 문법 안에서는 현대 몇 문제, 중세 몇 문제 이렇게 짤 거라고요, 판을. 그랬을 때 화법에서 뭘 낼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걸 내고 싶지 엿먹이고 싶어서 구석탱이에서 내고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구석탱이에서 나왔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 내가 놓치고 있었던 지금 교육의 트렌드가 뭐였나? 교육의 흐름이 뭐였는가? 이걸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거기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아, 내가 올해 이 결론서를 안 봐서 조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결론서 날개까지 내가 다 외운다. 전에도 어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짜잘한 문제 그냥 버리고 갈 것 같다. 왜냐면은 나머지 굵은 문제 다 맞추면은 통과된다. 그거 하나만 틀리면은 사실 합격이에요. 그 짜잘 문제만 틀리면은. 선생님의 문제는 뭐다? 그 짜잘 문제뿐만 아니라 굵직 문제까지 틀리고 있어서요. 핵심은 그거예요. 작은 문제만 틀리고 계시면 되는데 뭐도 틀린다? 큰 문제도 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너무 구석탱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지 마시고 물론 구석탱이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읽을 때 그냥 좀 꼼꼼하게 한번 읽고 중요한 단어 챙겨 놓으시고 좀 불안도를 낮춰 가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화법의 요소 하면서 장문과 독서의 요소까지도 한번 봤습니다. 그럼 이제 화자부터 볼게요. 화자. 어떤 말이든 화자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안 하면은 담화 자체가 시작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에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거기 일관성의 원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지난번 1, 2월에 수업하면서 강조를 막 해드렸던 것 같아요. 강조를 해드렸던 이유가 선생님들 지금 공부를 하실 때 마음이 정말 안 잡힌다. 그럼 뭐를 해라? 적어도 그냥 저를 사랑하십시오. 그럼 제가 하는 말을 다 사랑하게 되고 그럼 공부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일관성의 원리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뭐냐면은 전달자에 대한 호감은 전달 내용에 대한 호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선생님들께서 약간 무지성적으로 저를 좋아하게 되면은 무지성적으로 이 공부 내용을 굉장히 좋아하게 될 거다. 그럼 이제 합격을 향해서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 합격하시고 나서 저 싫어하시면 돼요. 그냥 안티로 돌아서시면 돼요. 뭐 합격했는데 뭐 서로 얼굴 볼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1년만은 저가 아니더라도 그냥 무지성적으로 어떤 분을 좋아하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부가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 그 아래쪽이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세 개를 묶을게요. 세 개. 아리스토텔레스랑 밀러랑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화자의 댐댐이를 묶으시면은 이게 그럼 화자의 어떤 것이 말하기에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했었을 때 화자가 어떤 공신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말하는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보시면은 연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이 화자가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다? 연설 부분입니다. 연설.
화자의 됨됨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인성적 요소라든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연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담화 유형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이 다르다라고 했었죠. 그럼 연설은 뭐냐면 인성적 설득 전략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이거든요. 인성적 설득 전략이다라고 하면 다른 담화 유형에서는 거의 출제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디서? 오로지 연설에서만 좀 초점을 맞춰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설 파트에서 확실히 공부를 해놓으면, 만약에 이 연설이 사실은 교실 차원으로 들어오면 뭐가 될 수 있냐면, 물론 연설의 목적은 설득이에요. 연설의 목적은 거의 다 설득인데, 이게 연설이 설명 연설도 있거든요. 정보 전달 연설이 있어요. 정보 전달 연설인데다가 교실로 들어왔다.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연설에서 인성적인 설득 전략 공부를 했다. 그럼 발표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연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될 거다. 오늘은 이제 뭘 보냐면은 인성적 요소, 그다음 밀러가 말하는 좋은 화자의 요건이란 게 있는데, 이 자신감, 신임, 역동성, 이게 이제 또 우리가 화자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화자를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화자의 됨됨이를 보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자를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와 있습니다. 자, 청자는, 담화는 청자 지향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대화와 같이 역동성이 강조되는 담화뿐만 아니라 연설과 같이 비교적 화자 중심적인 담화 유형에서도 청자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자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화자와 청자에 대한 분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화자에 대한 분석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발표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체크 없이 거의 바로 발표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메시지 볼게요. 화법을 통해 소통되는 메시지는 언어적 메시지 외에 화법 참여자들의 정체성과 서로 간의 관계와 관련된 메시지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정체성 메시지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관계 메시지는 메시지를 통해 화자가 대상을 어떤 관계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제 아버지는 술을 잘 마십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와 제 아버님은 약주를 즐기십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 언어적 메시지는 같지만 관계적 메시지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거기에 어디 표시를 하셔야 되냐면, 아버지의 동그라미를 하시고 아버님 동그라미를 하신 다음에 술 동그라미를 하시고 약주 동그라미 하신 다음에 두 개씩 묶어보세요. 그러면 이 단어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관계적인 메시지가 달라진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를 언어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이게 지금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화법의 성격에서 관계적 성격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적 메시지는 관계성이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문제 출제를 할 때 이렇게 출제할 리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거의 외워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읽기 자료에 지금 이것처럼 똑같은 사람을 지칭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전달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다르다 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화법의 어떤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냐 라고 하면은 관계성 또는 관계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관계적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고 관계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말에는 여러 메시지가 동시에 담겨 있지만 화자의 의도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특정 메시지가 강조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맞아요. 거의 모든 얘기에는 이런 정체성 메시지나 관계적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정체성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 또는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느냐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 관계적 메시지로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보자면, 제가 2년 전에 담임했었을 때 한 아이가 다른 선생님한테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상담을 했냐면은, 그냥 상담을 진지하게 한 건 아니고 그 선생님한테 속상하다 이러면서 털어놨던 게 뭐냐면은, 선생님, 저희는 성이 있어요.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저희는 성이 있어요. 근데 땡땡이만 성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라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걔가 뭐 이철수다 이러면 자기들은 성도 있고 호도 있대요. 자기들은 뭐냐면 야 이철수래요. 자기가 내려오는데 야 이철수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최민수가 내려오죠. 근데 제가 최민수를 되게 예뻐하는 애다. 그러면은 민수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민수는 성은 없고 호만 있대요. 민수야래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간 관계적 메시지인 거죠. 내가 쟤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시면은 항상 말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걸 억누르려고 하면은 관계적인 요소를 싹 빼고 그냥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표현을 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드러내기 위함? 너와 나의 관계가 이러하니
개선하고 싶거든 너도 노력을 하거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뒤에 보시면은 동일한 언어 메시지가 비언어적 요소에 의해서 언어 메시지 중심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관계 메시지 중심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게 뭐냐면은 언어 메시지랑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데 비언어적 메시지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인간은 뭐를 좀 더 믿느냐? 비언어적 메시지를 좀 더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어 메시지 중심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언어 메시지와 비언어적 요소 있죠.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가 일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언어적 요소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지만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가 상충되고 모순이 되면은 뭐가 강조가 된다? 비언어적 요소가 강조가 되기 때문에 관계적 메시지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꼭 외우셔야 되는 건 뭐다? 언어적 메시지, 정체성 메시지, 관계적 메시지. 이거 관계 메시지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단어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죠? 정체성, 관계, 요 단어는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동시에 나타나긴 하지만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르게 강조가 되기도 한다. 그죠? 이런 것들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 외우기 힘드시다면 언어적 메시지랑 언어 메시지랑 정체성 메시지, 관계 메시지 이 용어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다음 장면 보시면은 시공간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이렇게 강조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을 주로 가리키는데 시공간 맥락 및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구체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공간 맥락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상황 맥락이라고 하기도 하죠. 당장 지금 여기에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 상황을 의미하는 미시적 개념의 장면으로 쉽게 변하며 개별적이다. 그러니까 쉽게 변하고 개별적이다. 왜냐하면 이 장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사회문화적 맥락은 거시적 개념의 장면으로 오랫동안의 시간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쉽게 변하지 않으며 집단적이다. 근데 이 장면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장면은 담화의 의미 해석의 틀이 되기 때문에 의미를 교섭할 때에는 장면의 의미를 고려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교섭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게 뭐였어요? 적어도 화장실 앞에서는 고백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호 교섭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장면이. 그래서 여기서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아까 제가 들었던 그 예시는 이창동 교수님이 쓰신 이 화법 교훈을 보면은 요 장면 부분에서 아마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어제 엊그저께 요약을 하면서 이제 봤었는데 여기에서 예시로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담화의 의도와 내용에 걸맞는 장면을 택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맥락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화법의 언어적 목표와 관계적 목표에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법은 언어적 목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화법은 뭐도 중요하다? 관계적인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이제 시험에서 뭐가 출제로 굉장히 잘 되고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냐면 대화입니다. 대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관계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화법이.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할 때에도 내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뭐 하지 마라.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죠. 만약에 내가 옳은 소리라고 하면은 그냥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뭘 해치기 때문에? 인간 관계를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화법은 뭐 한 걸로 본다? 실패한 걸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훼손시킬 경우에는 이거를 실패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출제된 게 뭐예요? 체면 위협행위잖아요. 이게 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칠 수 있는 어떤 방식이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출제됐느냐라고 하는 걸 좀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 프린트 잠깐만 내려놓으시고 어디를 볼 거냐면은 교재 17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71페이지. 너무 신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이게 다 끝나 있으면. 교재 171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자 분석입니다. 아까 이제 이 요소 중에서 화자, 청자, 메시지, 그 다음에 장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청자 분석 먼저 보고 시작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이런 개론서를 읽을 때 보통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은 앞에서부터 보통 쭉 읽으세요. 그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장수를 계속 세죠. 몇 장 남았나? 이거 몇 장이야? 이렇게 하죠. 그게 아니라 이런 걸 읽으실 때는 일단 대단원명 보시고 청자 분석 나와 있죠. 그 다음 이제 소단원명 보셔야 돼요. 청자 분석의 원리 나와 있죠. 청자 분석의 원리. 그런데 같은 층위에 두 번째 그 대단원명을 보시면은 중단원명을 보시면 청자 분석과 메시지 조직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 이제 또 뭘 찾아야 되겠어요? 3번이 있느냐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면서 3번이 있느냐 없느냐 했었을 때 3번이 있어요 없어요? 3번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요 대단원은 내가 어떻게 봐야 되겠다? 청자 분석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뭐가 있다? 청자 분석을 한 내용을 가지고 메시지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 메시지 분석을 하는 게 들어가 있겠다. 그래서 청자 분석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뭐를 떠올려야 된다. 청자 분석을 왜 해야 되느냐? 청자 분석을 왜 한다? 나와 있었잖아요.
얘가 나중에 메시지 조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에 네가 청자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뭐를 제대로 못할 확률이 있다? 메시지 조직을 잘 못할 확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담화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 듣기라고 하는 것은 뭐 지향적인 언어다. 청자 지향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몹시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단원을 뜯은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청자 분석의 원리를 볼 텐데, 그럼 이제 또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 하위 단원명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걸 또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랍 만들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외우거나 책을 읽으실 때 이렇게 서랍만 만들어 놓고 읽으셔도 이게 착착 정리가 되면서 나중에는 어떤 것까지 되냐면 이 서랍이랑 이 서랍이랑 색깔이 비슷한데 너무 떨어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밑에 걸 위로 끌어올리든 위에 걸 밑으로 내리든 해서 봐야 되겠죠. 지금 제가 청자 분석 먼저 읽고 있잖아요. 이거를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청자 분석을 봐야 되는데 하니까 청자 분석을 앞으로 끌고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재구조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비슷한 정보끼리 엮이기 때문에 훨씬 잘 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뭐부터 체크를 하자. 단원명, 그죠? 제목을 먼저 체크를 하자. 이렇게 제목 중심으로 책을 쑥 보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훑어 읽기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엮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다. 자, 그럼 청자 분석의 원리 첫 번째, 청자 분석의 중요성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있죠? 정교와 가능성 모형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다. 그런 다음에 청자 분석의 중요성은 따로 하위 제목이 없는데, 그죠? 정교와 가능성 모형은 어때요? 메시지 처리 경로 선택의 변인, 그 다음에 정교와 가능성 이론의 시사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정교와 가능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봐야 된다? 청자 분석 쪽에서 보는구나. 이게 청자와 관련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을 볼 때에도 이렇게 먼저 정리해 놓으시면 훨씬 읽기가 편합니다. 자, 그럼 청자 분석의 원리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는 진짜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해 놓은 상황이에요. 자, 172페이지 보겠습니다. 172페이지 보시면은 말 그대로 정보화 사회에서는 상대에게 전달할 정보를 찾아 나열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 되었다. 하지만 정보의 나열만으로는 상대를 설득하기 어렵다.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정보의 선별과 배열도 중요하지만 해서 끊어보시면은 정보의 선별과 배열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정보를 고르고 조직하는 거거든요. 정보의 선별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인 거고 배열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조직이에요. 결국 내용 조직도 중요하지만 이라는 거예요. 내용을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가 청자에게 수용되는 인지적, 심리적 과정을 예측하여 이를 조정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정교화 가능성 이론에 동그라미 쳐보시면은 내가 여기서 정교화 가능성 이론을 볼 거다. 청자 분석을 할 때 볼 거다. 청자가 설득 메시지를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다. 뭘 설명한다? 청자가 설득 메시지를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한 이론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왜 봐야 되느냐? 자, 정교화 가능성 이론이란 건 뭐다? 청자가 설득 메시지를 처리하는 과정인 거죠. 청자가 설득 메시지를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걸 왜 봐야 되느냐? 청자가 이 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숙한 필자랑 미숙한 필자를 왜 나누느냐? 라고 하면 능숙한 필자랑 미숙한 필자를 어떻게 나눠요? 교재에 보면 항상 능숙한 필자랑 미숙한 필자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는지를 써놨을 거예요. 능숙한 필자는 전략을 썼다가도 틀렸으면 재구조화해서 새로 사용을 한다. 미숙한 필자는 하나 정했으면 그 전략만 쓴다. 이 서술이 뭐냐면은 사고 과정을 서술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 사고 과정을 왜 서술해 놨느냐라고 하면은 뭐다? 교사이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우리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교와 가능성 이론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이론을 통하여 청자 분석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자, 청자 분석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에서 정교화 가능성 이론으로 화살표를 해두시면은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이유인 거죠. 청자 분석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힌트를 얻기 위해서 정교화 가능성 이론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애들한테도 알려줄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 이거 정교화 가능성 이론인데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이걸 좀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죠. 자, 청자 분석의 중요성 보겠습니다. 청자 분석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청자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뭐까지 해야 된다? 청자를 분석한 내용을 어디에 반영을 해서 내 말하기 대본에 반영을 해서 말하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네가 전략을 잘 수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자의 연령 분포와 성별 현황에 대한 표면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파악한 정보를 말하기에 적용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청자 분석을 위해서는 동그라미 1, 인구 통계학적인 분석, 그
그다음 동그라미 2, 인지적, 심리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 모두 필요하다. 이 중에서 연령이나 성별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인 분석보다 청중의 인지적, 심리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은 청자 분석을 할 때 어떤 학생이 뭐만 고려를 하고 있다. 성별, 나이, 학력 이런 것만 고려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교사가 어떤 조언을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했었을 때 뭐라고 해야 된다.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인지적, 심리적 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네가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성별이나 연령 등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는 표현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는 정도이지 실제로는 내용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장 안에 뭐가 숨겨져 있겠어요? 추론적 읽기를 해보면. 추론적 읽기를 해보면은 자,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는 표현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는 정도이지 실제로는 내용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용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건 뭐다? 인지적, 심리적 요인이다. 그래서 그거를 더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선생님께서 이런 걸 애들한테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글을 읽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숨겨져 있다고요. 글들이.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이 안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추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앞쪽에서 다 계속 대조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만 언급이 되어 있다? 그럼 다른 게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가 되는 거죠. 설득 메시지를 조직하는데 관련된 청자 변이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일이 나열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는 출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만 알아두면 된다. 일반적으로 메시지의 내용을 조직하기 전에 청자 분석의 항목으로 삼는 것은 청자의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출신 지역 등 인구 통계학적 기본 정보와 화자에 대한 태도, 주제에 대한 기존 입장, 주제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 요구, 동기 등이다. 그래서 뒤쪽 게 뭐다? 인구 통계학적인 기본 정보와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뒤쪽 게 뭐다? 인지적, 심리적 정보다. 그래서 지금 청자 분석에서는 뒤쪽 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존 입장이나 그다음에 관련성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교재도 뭐에 집중하고 있다? 인지적, 심리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항목들을 모두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성을 위해서는 청자를 고려한 전략적인 메시지 조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 핵심 변인 동그라미 쳐보시면은 지금 핵심 변인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놓고는 핵심 변인을 바로 얘기하지 않고 있죠. 그럼 이 뒤쪽에서 뭘 얘기해 주겠다. 핵심 변인을 내가 얘기해 줄게. 뒤에서.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자 분석은 그 자체로서 교육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석 내용이 메시지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야지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 청자에 따른 전략적 메시지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뭐다? 그 다음 밑줄 치시면은 주제에 대한 청자의 기존 입장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에 대한 청자의 기존 입장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에 대한 청자의 기존 입장이다. 청자가 화자의 주장에 대해 찬성과 반대 중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커니랑 플렉스에서도 주제에 대한 청자의 입장을 인식하는 것이 효과적인 설득 전략 수립에 결정적이라고 하였는데 그 다음 이제 저는 밑줄을 쳐놨는데 청자의 기존 입장에 따라 메시지 조직의 도입부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도입부부터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까지도 전부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 입장이라고 하는 청자의 기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청자의 주제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것은 청자가 설득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처리하고자 하는가의 문제이다. 자, 그러면은 설득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느냐에서 어디로 화살표를 치셔야 되냐면 설득 메시지에 대한 인지적 처리 능력 보이시죠? 거기로 화살표를 하셔야 되고 처리할 수 있느냐. 처리를 못하는 애라면은 우리가 얘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아예 능력이 없으면은. 능력이 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리하고자 하는가의 문제랑 뭐를 연결해야 된다? 메시지 처리에 대한 동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지금 처리 능력과 동기예요. 능력과 동기. 그러니까 지금 청자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세 가지를 잡아야 된다. 뭐를 잡아야 된다? 기존, 입장. 얘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뭐다? 능력과 동기다. 그런데 여기서 능력과 동기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정교화 가능성 이론이죠. 정교화 가능성 이론에서 뭐를 고려를 하냐면은 청자의 능력과 동기를 고려합니다. 청자의 능력과 동기를 고려하기 때문에 요거 중심으로 이 교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것은 패티와 카시오퍼의 정교화 가능성 모형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설득 메시지를 상이한 방법으로 처리하는데 비판적 사고를 이용하여 정교화 방식으로 메시지를 처리하기도 하고 해서 끊으시고 때로는 간단하고 덜 비판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대조가 되는 거죠. 이거 마치 뭐랑 비슷해요. 지식 변형 모형과 지식 나열 모형에서 미숙한 필자랑 능숙한 필자가 어떻게 하느냐를 대조하는 거랑 비슷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물론 거기도 나와 있긴 하지만 정교화 가능성 모형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교화 가능성 모형은 사회심리학자 리처드 패티와 존 카시오포가 1986년에 주창한 설득 이론이다. 의사소통 요소들이 어떤 상황에서 태도 변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는가를 설명해주는 이론으로, 그러니까 이 이론이 왜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이론이 쉽게 받아들여지겠죠. 그러면 이론이 왜 만들어졌느냐? 의사소통 요소들이,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죠. 화자, 청자, 장면, 메시지.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태도 변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이론이다. 그럼 우리는 뭘 알아내고 싶다? 어떤 상황 동그라미 해주세요. 어떤 상황. 이 어떤 상황 중에서 효과적인 상황이 있을 것이고 효과적이지 않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효과적인 상황을 찾아내가지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면은 잘 설득이 될 거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교육적 처치인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을 알아내서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교육적인 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뭐다? 어떤 상황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설득 메시지 수용자의 정보 처리자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정교화란 공들임, 복잡함, 정교, 면밀이라는 뜻의 elaboration을 번역한 말이다. 직역하면 설득 메시지를 수용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처리하는데 면밀하게 고심하고 공을 들인다는 의미이다. 정교화는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까지 연속체로 존재하며 이건 그러니까 극단적인 반대되는 양면적인 존재로 보면 안 돼요. 지금 높고 낮고는 어떤 거다? 연속체적인 요소다라고 보셔야 되고 수신자는 이를 높은 수준에서 처리할지 낮은 수준에서 처리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 정교화 수준은 정교화 연속체에서 높고 낮은 수준의 정보를 처리하려는 수신자의 동기와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더 높은 수준으로 처리하느냐 낮은 수준으로 처리하느냐에 뭐가 영향을 미친다? 능력과 동기가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다? 기존 입장? 당연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정교화 가능성 이론을 볼 것이기 때문에 능력과 동기를 좀 더 살펴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메시지 처리 경로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양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교화 수준이 높은 애는 어떤 처리 경로를 선택하고 낮은 애는 어떤 처리 경로를 선택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정교화 가능성 모형은 설득 메시지를 숙고하여 처리할 가능성을 모형으로 제시한 것이다. 정교화 가능성 이론에서 구분하고 있는 설득 메시지 처리 경로는 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이다. 중심 경로라고 하는 것은 정교화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공들여 해석하려는 동기가 높아지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동기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경로라는 거죠. 정교화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설득 메시지를 중심 경로로 처리하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비판적 사고를 이용하여 정교한 방식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신중하게 평가한다. 능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정보의 가중치를 두므로 청자의 태도 변화가 지속적이고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능동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요하게 인식하는 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다? 실제로 태도 변화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주변 경로 보시면은 정교화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해석하고자 하는 동기가 낮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낮다. 동기랑 능력이 다 낮아요. 얘는. 이런 경우 청자는 설득 메시지를 주변 경로로 처리한다. 이때는 화자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사고 없이 논증 자체보다는 직접 관련이 없는 주변적 단서에 영향을 받아 단순 추론으로 태도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뭐를 설득할 때도 너 이렇게 공부해야 돼 라고 했는데 제가 조언했던 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아 선생님이 노트 사라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예요? 나의 핵심 요소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노트 사라라고 하는 주변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설득이 돼야 안 돼요. 노트 사봤자 이걸 어디에 써야 되는지 모르면 그 노트 사서 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주변적 단서의 예에는 첫인상이나 호감도와 같은 화자 관련 요소, 화자 동그라미, 주장의 수와 같은 메시지 관련 요소, 메시지 동그라미, 기분이나 느낌 등과 같은 청자 관련 요소, 청자 동그라미, 즐거운 배경음악이나 청중의 예외와 같은 상황적 요소가 있다, 상황적 동그라미. 지금 화자, 메시지, 청자, 상황이죠. 이거 뭡니까? 화법의 요소죠. 그러니까 각 화법의 요소마다 이런 관련 요소가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방해하는 장애 요인이 각 요소마다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주변 단서로 인한 태도의 변화는 일시적이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 그래서 이 도식으로 정리해보면은 정교화 수준이 높은 애 있고 낮은 애가 있는데 높은 애들은 중심 경로로 메시지를 처리를 한다. 그랬을 때 숙고에 의한 인식 구조의 변화, 본질적인 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전개화 수준이 낮은 애들은 주변 경로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변 단서에 의해서 일시적인 태도 변화일 뿐이라서 지속적으로 설득이 됐다, 완전히 설득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 이 설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냐? 능력과 동기다. 전개화 수준이 높은 애들은 능력도 높고 동기도 높다. 전개화 수준이 낮은 애들은 능력도 낮고 동기도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지를 평가할 때에는 비판적이어야 하나 사실 사람들은 모든 메시지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는다. 이 비슷한 게 뭐였어요? 지식 변형 모형이랑 지식 나열 모형 얘기했었을 때 능숙한 필자라고 하더라도 매번 지식 변형 모형을 쓴다 안 쓴다? 매번 쓰지는 않는다. 굉장히 단순한 과제의 경우에는 지식 나열 모형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이랑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어떤 모형이 나오면은 이게 무조건 적용이 돼. 이런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어떻다? 지금은 약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쓰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상황적인 요인을 훨씬 더 고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동적인 어떤 요소를 다루고 있는 모형을 출제를 잘 하겠죠. 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에는 어느 정도의 조합이 항상 예상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 두 경로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즉 동기와 능력이 낮아 주변 경로로 정보를 처리할 때에도 강한 논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중심 경로로 정보를 처리할 때에도 사소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간 정도의 전개화 조건에서는 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가 혼합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럼 경로 선택의 변인 보겠습니다. 자, 경로 선택의 변인 뭐였어요? 능력과 동기, 얘네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전개화 가능성 이론의 핵심은 설득 효과를 위해서는 청자가 설득 메시지를 중심 경로로 전개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문장에 밑줄을 두자면은 전개화 가능성 이론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학생들을 너네가 설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청자에게 설득 메시지가 닿아야 되는데 청자들이 설득이 잘 되려면은 어떤 경로를 택해야 된다. 중심 경로를 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청자가 능력도 떨어지고 동기도 떨어져. 그럼 중심 경로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럼 뭘 해줘야 돼요? 비계를 설치해서 얘 능력을 좀 높여주고 이걸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동기를 높여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구나. 이게 교육적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교육 내용이 된다. 주변 경로에서 설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중심 경로에 비해 설득 효과가 적다. 중심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태도 변화는 주변 경로를 통한 태도 변화보다 오래 지속되며 수용한 주장에 대해 역설득을 접한 경우 이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되며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이 향상된다. 그러니까 다른 반대되는 주장을 받았을 때에도 들었을 때에도 설득이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는 거야. 중심 경로를 쓰고 있으면. 이러한 이론의 설득 메시지 조직에 시사하는 바는 설득 메시지의 내용이 청자 중심 경로로 처리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자, 내용의 동그라미를 보시고요. 내용에. 그러니까 결국 설득 메시지에 뭐에 신경을 쓰자? 내용에 신경을 쓰자. 청자 중심 경로로 처리되도록 조직된 내용을 제공을 해야 된다. 아무리 설득 메시지가 내용 차원에서 치밀한 논증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도입부에서 청자의 중심 경로로 처리되지 못하면 설득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때 결정적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능력과 동기다. 전개화 가능성이란 능력과 동기의 함수 관계로 표시될 수 있다. 자, 능력 먼저 볼게요. 능력. 여기서 능력이란 밑줄입니다. 인지적 차원의 메시지 처리 능력입니다. 인지적 차원의 메시지 처리 능력. 그러니까 다른 걸 능력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 역량 이런 걸 능력으로 볼 게 아니라 뭐를 능력으로 봐야 된다. 메시지 처리 능력입니다. 그것도 어떤 차원? 인지적인 차원이에요. 인지적인 차원. 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차원에서의 처리 능력. 설득의 주제에 대해 관심과 흥미가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없으면 중심 경로로 처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득 메시지의 주제가 건강을 위한 아침 식단인 경우와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 환평형 기금의 확대인 경우에 후자는 전자에 비해 청자의 사전 지식 부족 등으로 이해도가 낮아 중심 경로로 처리될 가능성이 낮다. 자, 보시면은 사전 지식 부족에 가로를 보시면은 그럼 사전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능력이 낮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설득 메시지가 강력한 힘을 가지려면은 청중이 사전 지식을 어느 정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 다음에 분석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부족한 경우에 배경 지식을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능력을 끌어올려줘야 된다. 능력 변인에는 시간적 압박, 주의 산만 등 인지적 차원의 가용성, 논증을 꼼꼼히 따지는 데 필요한 사전 지식, 일반적 교육 수준, 화제에 대한 교육과 경험 등이 포함된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능력을 높여주려면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기란 설득 메시지를 처리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정도를 의미한다. 밑줄입니다. 설득 메시지를 처리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정도. 그러니까 능력이 무슨 차원? 인지적 차원. 동기가 무슨 차원? 심리적 차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인구 통계학적인 거 외에 심리학적이고 인지적인 거 봐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심리학적인 게 어디? 동기. 인지적인 게 어디? 능력.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주제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이 높은 경우나 청자가 비판적 사고를 즐기는 인지적 성향을 지녔을 경우 중심 경로로 설득 메시지를 처리하고자 하는 동기가 커진다. 예를 들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득 메시지의 주제가 학교 재정 확보를 위한 등록금 인상인 경우와 학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하주차장 건설인 경우 청자가 지각하는 개인적 관련성의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경우 지하주차장 건설 주제보다는 등록금 인상 주제를 중심 경로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동기 변인에는 화제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 책임, 인지 욕구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전개와 가능성 모형을 도식으로 간략하게 나타내면 이와 같다라고 해서 이 도식이 지금 요 도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전개와 가능성 이론의 시사점 보겠습니다. 청자가 설득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처리하는가를 설명한 전개와 가능성 이론에서 화자 입장에서 고려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 첫째, 화자는 주제 선택부터 메시지 조직까지 청자의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설득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중심 경로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다? 내용. 그죠? 내용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기 고려를 해줘야 된다. 청자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주제라면 쉬운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의 길이를 간결하게 하는 등 청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메시지 조직 차원에서는 어려운 개념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추가하고 어려운 내용을 쉬운 내용에 빗대어 비유로 설명하고 논증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반박 의견까지 대비하면서 논의하는 양면 메시지는 이해 능력이 부족한 청자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이거 뒤에 다시 나옵니다. 입장이 선명하게 제시된 일면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청자가 메시지를 들은 후 어떤 태도를 지니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결론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설득 효과가 크다. 미숙한 사람에게는. 둘째, 화자는 청자가 설득 메시지를 중심 경로로 처리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도록 해야 한다. 청자가 주장을 수용하는 도중에도 그 동기를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다음 이제 밑줄치면 주제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 예를 들어 청자가 나와는 관련 없는 얘기군 같은 생각을 하고 중심 경로 쪽에 물꼬를 막아버린다면 그 이후 진행되는 논의는 주변 경로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 청자의 인지적 성향을 자극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청자의 동기에 대한 고려는 설득 메시지의 도입부에 집중돼야 된다. 도입부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동기에 대한 거는 어디에 집중? 도입부. 근데 이 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 여기 기존 입장. 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기존 입장. 도입부에서 청자로 하여금 중심 경로로 처리하고자 하는 동기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합법교육의 방향 보겠습니다. 정교화 가능성 이론은 청자가 설득 메시지를 처리하는 심리적 과정을 설명해주는 이론이다. 합법교육에서는 이론에 대한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메시지 조직 전략에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정교화 가능성 이론에서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설득이 이루어지기 위해 중심 경로에 의한 숙고를 통해 메시지 처리를 중시하고 있다. 결국 어디로 유도해라? 중심 메시지로, 중심 경로로, 그죠? 중심 경로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된다. 합법교육에서는 형식적인 청자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석 내용이 언어적 메시지를 다듬고 매끄럽게 하는데 소용되도록 하는 실제적인 전략을 교육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분석의 대상도 학생 입장에서 예측이 어려운 노인 집단, 여성 또는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집단, 유치원생처럼 성별, 세대 등 인구 통계학적 요소에 초점을 둔 인위적 집단보다는 또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 성별이나 연령보다 기존 입장, 주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 배경 지식의 정도 등 인지적 또는 심리적 변인을 다양하게 설정하면 된다. 이에 대한 분석 내용을 자신의 메시지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학생들의 판단력과 실제적인 적용력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인 거를 아예 보지 말자라는 건 아니에요. 말자라는 건 아닌데 뭐를 좀 더 보자? 인지적, 심리적인 것을 좀 더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책장 센다고 했는데 제가 세고 있군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청자 분석과 메시지 조직. 이게 이번에 나왔는데, 이게 이번에 좀 나온 셈인데. 청자 분석을 주로 하시나요?
저도 잘 안 하죠. 저는 지금 청자를 분석하고 싶은데 분석할 사람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지금 분석을 못 하는 거긴 한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수업을 되게 힘들어 했다고 말씀드렸죠. 다들 아실 텐데, 이거 다 아실 텐데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 뭐하나, 너무 지루하겠다. 근데 다 안다고 하면은 사실 임용시험 준비 학원이 망해야 돼요. 다 망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들 알지를 못하니까 이제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오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지금 오니까 뭘 배웠어요? 정체성 이론이라고, 정체성 메시지라고 하는 게 있구나. 이거 1, 2월에 들었는데, 또 까먹었었지. 그 다음 또 뭐가 있구나? 정교화 가능성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이거는 뭐랑 뭐를 고려해야 되는구나? 능력과 동기를 고려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무슨 경로를 따라갈 수 있게? 중심 경로를 따라갈 수 있게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새로 배워가는 거잖아요. 3, 4월에. 그래서 이렇게 줍줍줍 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이렇게 정교한 것까지는 못 외우고 있는 분들일 수 있겠다. 이게 일단 제가 청자 분석을 한 거였어요. 그러면 그거 수업은 좀 지루하더라도 설득을 해서 듣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제 제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청자한테 이게 정말 필요해. 근데 필요성을 잘 못 느껴. 정말 필요한데 잘 못 느껴? 그럼 내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존 입장이 저랑 같다 다르다. 달라요. 동기가 높다 낮다? 낮아요. 배경 지식이 높다 낮다? 적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야.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은 협조적이에요. 근데 적당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협조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메시지 조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 수업 잘 들어보시면은 제가 초반에 엄청 설득을 막 해요. 이게 되게 필요합니다. 이거 사실은 이래서 필요해요. 중간중간에도 어떻게 해요? 이거 기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다. 기입형 나오면 맞출 수 있냐. 이런 거 이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자꾸 필요성을 어필을 해야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성인 학습자,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성인 학습자들은 그게 있어요. 자기의 사고가 딱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제가 자꾸 국어 선생님인데 항상 곤조 이런 단어라서 자기 곤조가 있어요. 약간 이러거든요. 저 수업할 때도 맨날 그렇게 하는데 수업 시간에도 애들한테 이게 찌라시, 이게 학습지로 생각이 안 나서 이게 찌라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약간 이렇게 되면 애들이 학습지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성인 학습자들은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방식 좋네. 방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득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된다? 이게 정말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거 자꾸 설득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7시간 내내 너무 힘든 거죠. 제발 그냥 믿어주세요, 선생님들. 진짜 올해만 제발 믿고 내년부터 알아서 하세요, 그냥. 가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이거 그대로 쳐놓은 거예요. 그대로 쳐놓은 겁니다. 앞에서는 청자가 메시지를 처리하는 내적인 과정을 살펴보고 청자 분석에 적용할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청자를 분석할 요소는 매우 많은데 분석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핵심 요소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설득의 목적의 주요한 핵심 요소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 요소에 따라 메시지 조직이 조정되므로 여기에서는 요소 대신 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청자 분석을 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메시지 조직 자체가 달라져요. 메시지 조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배경 지식이 적은 사람은 우리가 뭘 해줘야 된다. 앞쪽에 배경 지식을 엄청 깔아준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된다.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약간 구멍이 숭숭 나 있다. 그러면 계속 질문을 해서 어느 지점을 모르는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전문가 포럼 있죠. 세미나. 그런 데 가면은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의, 요새 또 의료 좀, 다들 마음이 많이 아픈데. 어쨌든 전공의 모임이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 찢어지는 상처를 어떻게 깨맨다. 이 정도는 다들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하면 다들 뭐라고 했어요? 그거 다 아니까 그거 치우고 그 뒤부터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전에 내가 앞서서 예측을 하고 뒤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훨씬 설득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조직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랬을 때 핵심 변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 변인이라기보다 이게 영향을 받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변인을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거고 기본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기존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배경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이걸 알아봤을 때 그러한 변인의 일면 메시지를 쓸 거냐, 양면 메시지를 쓸 거냐가 영향을 받게 되고 제시 순서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제시 방식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정보의 양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것들은 영향을 받는 결과치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 조직의 핵심 변인 보도록 할게요. 설득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청자와 관련된 핵심적인 변인으로 주제에 대한 청자의 기존 입장이 있다. 여기 적어놨죠. 주제에 대한 기존 입장. 설득이라는 의사소통의 목적을 고려하면 다른 무엇보다 화자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청자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은 정교화 가능성 이론에서 제시한 능력 차원의 변인으로 능력 차원의 변인 표시를 해두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선생님께서 이 책을 쓴 사람이
어떤 사고 과정을 가지고 썼느냐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시면 훨씬 잘 읽혀요. 자, 능력 차원의 변인 표시하셨죠? 그 다음 뒷페이지 오시면은 그 다음 동기 차원의 변인 보이세요? 동기 차원의 변인 이렇게 뜯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차원 변인, 동기 차원 변인 이렇게 해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서랍을 또 만들어 놓는 거죠. 자, 능력 차원의 변인 보겠습니다. 청자의 지적 수준과 사전 지식을 고려해야 된다. 자, 능력 차원의 변인에 뭐가 들어간다? 지적 수준과 사전 지식. 그러니까 선생님들 시험에 정교화 가능성 이론이 만약에 나왔다. 그런데 능력 차원의 변인에는 지적 수준과 기억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러면은 뭘 써야 된다? 사전 지식을 써야 되는 거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전 지식이라는 단어가. 이런 식으로 구조화시켜서 선생님들 머릿속에 저장을 해놔야 되는 거죠. 이 둘은 일부 설득 연구에서 같은 개념으로 처리하기도 하였으나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과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적 수준이 낮다. 애초에 일반적인 지적 수준이 낮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사용하는 어휘 수준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사전 지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휘 수준은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철덕들 있잖아요. 기차 좋아하는 애들. 그러면 기차에 대한 얘기는 엄청 잘 알거든요. 근데 본인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어휘 수준이 낮아요. 그러면 철도에 대한 얘기는 전문적인 용어를 쓸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용어는 쉬운 걸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생이 왔는데 이 사람은 철도에 대해서는 거의 몰라. 근데 평소에 사용하는 어휘 수준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지적 수준이나 이렇게 어휘를 뭘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사전 지식 양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들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애들이 이거 질문해요. 애들이 배경 지식이랑 지적 수준이랑 이거 왜 구분을 해놓느냐, 같이 보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든 예시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동기 차원의 변인으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개인적 관련성이다. 설득 메시지를 숙고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동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 바로 주제에 대해서 청자가 지각하는 개인적 차원의 관련성 여부이기 때문이다. 물론 네 가지 핵심 변인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네 가지 핵심 변인이라고 얘기했죠. 자, 네 가지 핵심 변인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네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럼 선생님들이 네 가지를 정리를 해야죠. 네 가지 핵심 변인. 얘네를 핵심 변인으로 잡겠다. 근데 이거를 그냥 쭉쭉 쓰실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써놓은 거 내려올 거예요. 여기 써놓은 게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입장이다. 기존 입장이다. 거기다가 이제 두 개가 더 들어가는데 뭐로 해야 되냐면 능력 차원의 두 개. 능력 차원의 두 개. 그 다음에 워천의 하나. 동기 차원의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동기 차원의 뭐? 개인적 개인적 관련성 들어가게 될 거고 능력 차원의 뭐? 지식 수준과 그 다음에 지적 수준. 지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바꿀 수도 있냐면 사전 지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를 핵심 변인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안 까먹겠죠. 그러니까 네 가지. 네 가지를 외우려고 하면 선생님들 방이 네 개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방이 한 개가 줄죠.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하나의 변인이 작용할 때 다른 변인이 매개 변인으로 동시에 작용하기도 하고 두 변인의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조건을 형성하기도 한다. 특히 청자의 기존 입장은 그 자체로서 매우 영향력 있는 변인인가 동시에 다른 변인들의 메시지 조직에 영향을 미칠 경우 특정 조건을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 변인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출제 확률이 뭐가 제일 높아요? 출제 확률이. 그렇죠. 기존 입장이 출제 확률이 제일 높은 거죠. 출제 확률이 제일 높다. 그렇다면 청자와 관련된 핵심 변이는 어떤 특성을 가지며 그 특성들이 설득 메시지의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설득 메시지를 조직할 때 목적에 맞게 전체 틀을 구성한 후 청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메시지 조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 기존 입장. 그 다음 두 번째 뭐? 지적 수준. 그 다음 세 번째 사전 지식. 네 번째 개인적 관련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재 틀이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지금 188페이지 보면은 핵심 변인의 종합적 적용.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사실은 복습하실 때 뭘 좀 지어놓고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되냐면은 189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자 분석을 통한 메시지 조직 보이시죠? 거기서 분석 내용만 남기고 메시지 조직 전략을 다 지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뒤에 나오는 메시지 조직 전략을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요거 교과서에도 이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학생들 쓰는 교과서에도 비슷한 게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기존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태도예요. 설득 메시지를 조직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이는 주제와 관련된 청자의 기존 입장이다. 화자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찬성의 입장인지 반대의 입장인지에 따라 메시지 조직은 크게 달라진다. 브렘에서는 심리적 저항 이론으로 을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은 개인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설득적 시도는 그것을 위협하며 그런 자유를 다시 획득하기 위해 설득적 시도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도록 동기부여된다 라고 하였다. 다양한 정서적 소구와 이성적 논증으로 잘 조직된 설득 메시지라도 청자의 이런 성향을 무시하면 설득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정서적 동그라미 하시고 이성적 동그라미 하시고 이렇게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자의 어떤 자유를 얻고자 하는 성향을 무시하면, 그러니까 정서적 소구와 이성적 논증이 청자의 성향과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설득이 잘 안 된다. 자, 일면 메시지와 양면 메시지의 선택. 청자의 기존 입장이 화자의 주장에 찬성하는 경우 화자와 청자의 입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논쟁이 야기될 수 있는 반론을 제시하지 않고 화자가 주장하는 측면만 제시하는 일면 메시지가 효과적이다. 자, 찬성하는 경우 동그라미 하시고 일면 메시지 밑줄 치시면 돼요. 찬성하는 경우에는 다른 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찬성하는 얘기만 하면 됩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얘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일면 메시지만. 반면 청자가 화자의 주장에 반대하는 경우라면 예상되는 반론까지 함께 언급하며 반대하는 경우 동그라미 하시고 그에 대해서도 이미 충분히 검토하였음을 제시하는 양면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 설득에 효과적이다. 양면 메시지 밑줄을 치시고요. 이거는 시험에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찬성할 경우에는 일면 메시지, 반대할 경우에 양면 메시지. 그래서 아래쪽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예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메시지의 성격 결정. 자, 일면 메시지를 쓸 거냐, 양면 메시지를 쓸 거냐는 이미 결정을 받고 이제 뭘 볼 거냐, 메시지의 성격을 보겠다. 반대 입장의 청자에게는 태도 변화의 기대 목표를 낮추고 반대 입장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드러내어 초기에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반대 입장의 청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줄을 쳐두셔야 돼요. 태도 변화의 기대 목표를 낮추고 반대 입장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드러내어 초기에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그래서 반대를 너무 격하게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물건 팔 때 이 사기치는 거죠. 우리 필요 없죠? 이러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거 제가 돈 안 받을 테니까 가져가서 한번 써보기만 해주세요. 써보시기만 하시고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설득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별로 설득하겠다는 의지가 안 느껴지죠. 그냥 가져가서 필요 없으시면 이제 써보시고 버리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 개방된, 존중하고 뭔가 그래 네 입장이 맞을 수도 있어. 굳이 내 거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반대해서 이거 거짓말이죠. 사기치죠. 에이, 속고만 사셨나. 이 진짜 효과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별로 안 사고 싶죠. 뭔데? 뭔데 그렇게 파는데?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개방적으로, 우호적으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 사례는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라는 주제의 설득 메시지의 일부인데 도입부부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경우이다. 저는 오늘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혹자는 당신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을 당한다면 사람은 감정적이 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나는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말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이성만은 그렇게 반대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민감한 주제에 대해 기업과 같이 반대 입장을 직접적으로 노출한 경우 청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더욱 견고히 하며 앞으로 전개될 설득 메시지를 방어할 태세를 갖추게 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니은처럼 혹자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등과 같은 표현으로 불필요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공유하고 있는 신념을 확인하는 공감대부터 확보하고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민감한 부분은 객관적 근거와 함께 다음 단계에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시된 예시가 효과적이다, 효과적이지 않다,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예시 있어요. 이거랑 비슷한 예시 뭐가 있냐면은 마틴 루터킹 장례식장인가 거기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인가 미국 백인 대통령이 가서 이제 연설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인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우리의 지도자인 흑인 지도자가 죽었는데 네가 뭔데 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그때 했던 연설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당신들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러면 이제 다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다음 대사가 뭐였냐면 나 또한 가족이 죽은 적이 있다. 근데 나의 가족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백인이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다들 두둥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까방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들 조용 이렇게 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너와 내가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공감대 형성부터 한 거잖아요. 지금 이 앞이랑 다른 게 어떤 차이예요? 앞은 네 가족이 그렇다면 그럴 수 있겠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나도 사실은 그렇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난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이제
공감대에서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한 다른 사례는 뭐예요? 나 또한 그런 아픔이 있다라고 하면서 공감대를 확 가져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득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 의견을 뭐 개진을 하더라도 공감대 형성을 훨씬 효과적으로 한다면은,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할 수는 있다. 지적 수준 보겠습니다. 청자의 지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교육 수준, 기억력, 인지 속도, 학습 동기 등 다양한 요인이 청자의 지적 수준을 결정한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 중 설득 메시지와 관련된 연구에서 주로 이용됐던 변이는 청자의 교육 수준이었다. 청자의 교육 수준 내묻히시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청자가 지금 인지 속도랑 학습 동기랑 기억력이 나쁜데 심지어 얘는 얘기해주면 5분 뒤에 까먹어. 그럼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할 수 있는 건 뭐다? 교육 수준은 통제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교육 수준에 집중을 하고 있다. 설득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호블란드 외의 1949년 연구에 따르면은 일면 메시지와 양면 메시지의 효과를 실험하였다. 메시지의 내용은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전쟁을 주제로 한쪽 주장만을 담은 일면 메시지와 긍정과 부정으로 구성된 양면 메시지로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 이 실험에서 청자와 관련된 매개 변인으로 활용한 것이 청자의 교육 수준이었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교육 수준이 낮은 청자에게는 일면 메시지가 효과적이었고 교육 수준이 높은 청자에게는 양면 메시지가 효과적이었다. 마지막 문장만 밑줄 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패티와 카시오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지적이거나 교육 수준이 높은 청자는 제한된 주장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가능성이 높으며 화자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일면 메시지보다 반대 측의 입장도 고려한 양면 메시지를 더욱 신뢰하고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게 여기에 뭐가 영향을 미치냐면은 자기결정성 이론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양면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택권이 있는 거죠. 이 정보 자체에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존중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교육 수준이 낮거나 판단 능력이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양면 메시지를 받으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자, 선생님 지금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문법은 땡땡땡 이렇게 한 명밖에 없어, 강사가.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오히려 안정감을 느껴요. 아, 그렇지, 저 사람만 들으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고요. 근데 좀 내가 N수생이 되고 좀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은 땡땡땡 이렇게 한 명밖에 없다 그래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직도 이러네? 야, 진짜 나는 뭐 안 들을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또 다른 선택지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선택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 가지 선택권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배우신 분들은 뭘 주는 게 좋고, 선택권을 많이 주는 게 좋고, 초기의 아이들이다, 초기에 뭐 독자다 이러면은 뭘 하는 게 좋고, 선택권을 오히려 없애는 게 좋다. 그게 이제 일면 메시지랑 양면 메시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지금 이 영상을 교육부에서 보시면은 제가 조금 혼날 수도 있긴 한데, 고교학점제가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애들이 지금 판단 능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2에 갑자기 과목을 다 선택하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엄청난 혼란을 겪고, 솔직히 말하면 애들이 되게 괴로워해요. 이거 선택을 잘 못하고. 그래서 이게 약간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양면 메시지의 제시 순서도 결정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제시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양면 메시지의 효과를 분석한 잭슨과 알렌에 의하면 양면 메시지는 화자가 자신의 입장을 먼저 제시하느냐 동그라미 1, 나중에 제시하느냐 동그라미 2 이렇게 되는데, 화자가 자신의 입장을 먼저 제시하느냐 나중에 제시하느냐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화자의 입장을 먼저, 반대 입장을 나중에, 반대 입장을 먼저, 화자의 입장을 나중에, 화자의 입장과 반대 입장을 상호 교차, 이런 세 가지 유형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기준은 두 개인 거예요. 뭘 먼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은 나눠지고, 그 다음에 유형은 세 가지가 나온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화자의 입장을 먼저 주장하고 반대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이나 상호교차 방식이 반대 입장을 먼저 제시하고 나중에 화자의 입장을 주장하는 방식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여기에 뭐라고 메모를 하셔야 되냐면, 반대 입장을 먼저 얘기하지 마라, 반대 입장을 먼저 얘기하지 마라, 반대 입장을 먼저 얘기하지 마라, 반대 입장을 먼저 얘기하지 마라. 이걸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초두 효과. 사람은 먼저 배운 거를 잘 기억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 입장을 먼저 얘기하면은 내 입장을 기억을 잘 안 해줘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 입장을 얘기를 할 경우에는 찬성 입장을, 아까 이제 상호 교차 방식이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반대 입장을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게 반대 입장을 먼저 얘기하더라도 효과적이냐라고 했을 때 맞아요. 맞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자, 상호 교차로 나오죠. 그러면은 초두 효과는 뭐가 가져갔어요? 초두 효과는 반대 입장이 가져갔어요. 근데 반대, 찬성, 반대, 찬성에서 마지막을 뭐로 끝내버리면, 나의 찬성으로 끝내버리면은 이게 처음에 있었던 초두 효과가 희미해졌을 때 말미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말미 효과가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들었던 걸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들었던 게 희미해졌을 때 마지막에 들은 것만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 입장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나가수 생각하시면 돼요.
나가수 순서 뽑을 때, 나가수는 아시죠? 저희가 그 정도 세대 차이 나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나가수 하면은 가수들이 가운데 노래 별로 안 부르고 싶어 하죠. 항상 제일 처음 아니면 제일 마지막 부르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초두 효과랑 말미 효과 노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다음 사례는 사용채도를 해서 나왔는데 사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사례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넘어가고요. 184페이지 사전지식. 그러니까 제가 건너뛰는 예시는 선생님들께서 읽으셔야 돼요. 복습하실 때. 자, 184페이지 보시면 청자가 사전지식이 많을 경우 화자의 설득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청자가 주제와 관련된 경험이 많아 사전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청자가 고수하는 입장에 반대하는 내용을 화자가 말할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경향이 더 커지게 된다. 반면에 화자가 청자의 기존 입장을 지지하는 말을 한 경우에는 찬성하는 경향이 더 커진다. 즉 청자가 메시지를 처리할 때 청자의 기존 입장은 사전지식의 매개 변인으로 기능하여 청자의 반응을 증폭하게 한다. 그래서 지금 사전지식이 많은 애들이 문제예요. 사전지식이 많은 애들이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일면 메시지와 양면 메시지의 선택 보겠습니다. 우선 화자가 자신이 옹호하는 주장만 말하는 일면 메시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화자의 주장을 청자가 찬성한다면 사전지식이 많은 청자는 화자의 주장을 더욱 지지하여 수용하려고 한다. 반면 청자가 반대 입장을 가질 경우 사전지식이 많은 청자는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화자의 주장을 강하게 반대하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자가 반대 입장이고 사전지식이 많은 경우에는 일면 메시지를 사용하면 안 된다. 마지막 문장 밑줄 치는데 지금 뭐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사전지식이 부족한 애들에 대한 언급은 없죠. 얘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판단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냥 일면 메시지를 쓰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뭘 하든 사실 상관없어 하겠지만 일면 메시지만 쓰면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쓱 딸려올 수 있는 거죠. 배경 설명의 양과 제시 위치 결정. 자, 배경 설명의 양과에서 끊으시고 제시 위치 결정. 양과 위치를 결정하자. 설득 메시지를 조직할 때 사전 지식 변이는 도입부의 배경 설명에 영향을 미친다. 청중이 화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세한 배경 설명은 불필요하다. 화자의 주장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언급하면 된다. 하지만 청자의 사전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도입부의 배경 설명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할당하여 메시지를 조직하여야 한다. 그래서 예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개인적 관련성. 그러니까 지금 배경 설명의 양과 제시 위치는 어디에 제시할 거냐인데 도입부에 제시해야 된다죠. 왜냐면은 자, 배경 설명을 제시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안 할 경우에는 제시 위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사전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 배경 지식을 제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 제시하느냐? 도입부에 제시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개인적 관련성 185페이지. 개인적 관련성이란 화자의 설득 주장에 대해 청자가 지각하는 관련의 정도를 말한다. 개인적 관련성은 청자가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주제를 대했을 경우 크게 느껴지게 된다. 그래서 개인적 관련성과 관련이 있었던 건 뭐다? 동기 차원이었죠. 동기 차원. 그래서 다음 사례는 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연성인데 개인적 관련성을 강조한 도입이 잘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예시 한번 보시면은 요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적 관련성은 좀 추상적이어서 예시 한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은 한 노동자의 이야기로 제 연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땡땡 중공업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네모네모 씨가 고용이 연장되지 않자 삶을 비관하여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아주 극빈한 노동자의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하여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랑도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김네모네모 씨의 이야기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니언을 통해서 연설 내용이 청중의 삶과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과도 관련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의 경우에 맞춰 조금 상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문제 상황에 대한 감정이입을 유도해서 개인적 관련성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입이 중요해요. 너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셨는데 그 회사가 빈번하게 신규 직원을 고용하고 또 해고가 자유롭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특정 방송사에서 이제 작가를 뽑은 적이 있었어요. 작가를 뽑았는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외국인 노동자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통과되었던 거의 심사위원 전원이 얘는 뽑아야 된다라고 했던 게 있었는데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는 방식으로 된 거예요. 어머니 제가 타국에서 너무나 힘들고 막 이렇게 한 내용들, 너무나 이 사람들이 나를 많이 괴롭히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래서 불합리함을 견뎌야만 한다. 이런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식상하다. 진짜 너무 식상하네. 그래도 끝까지 읽어야겠다면서 끝까지 읽었는데 끝까지 읽고 맨 마지막 문장 딱 읽는 순간 다들 얘 뽑아야 된다. 마지막 문장이 뭐였냐면은 그러면 대한민국에 계신 어머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나온 거예요. 그 외국인 노동자가 누구였던 거예요?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그런 차별을 받으면서 막 처음에는 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상상을. 뭐 베트남이나 뭐 말레이시아나 뭐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우리 약간 얼굴이 좀 더 까맣고 그다음에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상상했겠죠. 근데 마지막 문장에 딱 읽는 순간 이게 나의 일이 딱 돼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설득이 돼버린 거죠. 오히려 앞에 것이 엄청난 서사를 가지면서 그래서 얘가 1등.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반전의 효과를 위해서 마지막 문장에 넣었지만 만약에 이게 설득을 해야 된다면 앞쪽에서 뭐 이런 게 너의 일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좀 개인적 관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다. 쌤도 놀라셨죠? 다시 한번 그게 나올 줄 몰랐죠. 그래. 저도 그때 듣고 진짜 그게 제가 대학 때 들었던 얘기였어요. 대학생 때 이렇게 통과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자, 패티랑 카시오포에서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개인적 관련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두 가지 상황을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그들은 이 실험을 통해 개인적 관련성이 높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높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 정도 차이가 확대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즉, 개인적 관련성이 낮을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개인적 관련성이 커지자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장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이 커질수록 청자는 화자의 주장을 더욱 정교하게 처리하고 동기화된다. 사안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느낄수록 화자의 주장에 대해 장단점을 평가하기 위한 청자의 인지적 노력은 증가하게 되었다. 뭐냐면 정교화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교화 수준이 높아졌다. 개인적 관련성 변이는 설득 메시지에 대한 청자의 기존 입장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적 관련성 변인도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기존 입장이라는 매개 변인에 의해 상호작용하면서 설득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청자의 입장이 찬성일 경우에는 개인적 관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반대일 경우에는 개인화를 화자의 주장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반대일 경우에는 이 전환만 하더라도 다행이다 라고 보는 거죠. 주장의 개인화 방향 결정. 개인화 방향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런 단어는 챙겨가셔야 되겠죠. 주장의 개인화 방향을 결정한다. 이러한 개인적 관련성 변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메시지를 조직할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메시지를 청자 개인과 연관시키려는 개인화 시도가 필요한데 이때 개인화를 화자가 주장하는 입장 쪽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청자가 반대하는 내용의 주장을 할 때 화자가 시도하는 개인화가 반대로 향할 경우 자기 중심성이 증폭되어 설득은 더욱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반대 입장을 소개를 먼저 해버리면은 그렇지 내가 옳지 이러면서 이미 고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려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시작할 때부터 나의 입장에 좀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때 화자의 주장적으로 개인화의 발전, 이거 읽었고요. 다음 자료는 님비 현상을 주제로 한 것이다. 그래서 요 예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7페이지 아래쪽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 관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 없이 그러니까 초기의 시도 없이 화자가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면 청자는 지속적으로 나와 관련된 경우는 싫다는 자신의 신념을 고수할 것이고 청자의 개인적 관련성은 이런 반대 성향을 더욱 증폭하여 설득을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사례에서는 청자로 하여금 화자의 주장 측면에서 생각하도록 유도하여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적 관련성 변인을 유리하게 이용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잘 사용된 게 뭐냐면은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와 더불어 개인적 관련성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화를 덜 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인 거예요. 자, 보시면은 개인적 관련성을 전환을 시키거나, 그죠? 전환을 시키거나 약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약화를 시킬 경우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나중에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강한 경우에는 전환시키려고 하면 버텨요. 버티니까 이거를 약화를 시킨 다음에 일단 약하게 만든 다음에 약간 계속 반대되는 사례들을 하면서 네 사례가 다가 아닐 수가 있어. 다가 아닐 수가 있어. 다가 아닐 수가 있어. 한번 다시 생각해 볼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계속 한번 다시 생각해 볼래? 이러면 아니 싫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화를 먼저 시킨 다음에 전환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개인적 관련성이 너무 강할 경우 자기 보호적 관심에 머무르거나 자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메시지 처리가 편향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즉 제시된 주장에 대해 이성적으로 메시지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만 처리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 객관적으로 메시지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관련성을 약화시켜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객관적인 위치 정도로는 데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위치 정도로는. 주장을 개인에 초점화하기보다는 공공의 이익 등 다른 곳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으며 도입부에서 청자가 자신의 개인적 입장을 빨리 선택하지 못하도록 화자와 청자가 공동으로 기반하고 있는 주제부터 다뤄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제가 내 반대 입장이야. 그럼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너 혹시 무슨 초등학교 나오지 않았어? 너 혹시 어느 역에 살지 않니? 이러면서 이제
나랑 너랑 비슷해. 근데 너랑 같은 동네에 사는, 같은 초등학교 나온 나는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너도 혹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상황적인 요인이나 다른 것들에 집중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결론 제시 방식 결정. 그래서 개인적 관련성 부분이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다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제시 방식을 결정을 하는데, 개인적 관련성 변이는 결론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는 화자가 설득 메시지의 결론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다. 하지만 암시적 결론의 설득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그러면은 명시가 좋으냐 암시가 좋으냐, 이런 양상에 대해 이 사람은 도저히 못 읽겠네 이분은 에서는 결론의 명시적 제시는 메시지에 대한 오해를 줄여 효과적일 수 있고, 암시적 제시는 청자 자신이 결론을 내림으로써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건 뭐냐면은 나랑 개인적 관련성, 본인이 개인적 관련성이 높고 나를 찬성을 해. 그럼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명시적으로 딱 때리면 돼요. 오케이, 우리 똑같은 사람이야. 끝났지?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개인적 관련성이 되게 높은데 나랑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야. 그럼 아까 뭐였어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뭐를 갖고 싶어 한다고요? 선택권을 갖고 싶어요. 오히려 내가 뭘 숨겨버리고 선택권을 하나만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개인적 관련성은 높은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야바이꾼, 사기꾼, 일부러 숨겼지 이러면서 오히려 숨긴 거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별게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오히려 선택지를 다 까놓고 사실 제가 정말 솔직하게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좋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가 자기한테 불리할 걸 알면서도 이렇게 깐다는 거는 정말 이게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결론 제시 방식의 설득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청자의 지능, 화자의 설득 의도, 개인적 관련성, 주제의 복합성 등 매개 변수로 고려하였다. 그다음에 이 중 개인적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개인적 관련성이 낮을 경우에는 결론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개인적 관련성이 높을 경우에는 그 결론을 청자가 스스로 내리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뭐냐면 반대하는 입장일 경우, 찬성하는 입장일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 관련성이 낮을 경우에는 주장의 결론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개인적 관련성이 높은 예민한 사안의 경우에는 결론을 암시적으로 제시하여 청자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종합적인 적용은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나와 있는 합법교육 방향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앞쪽에 나와 있는 이론 부분에서 거의 끝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1차 시 잠깐 끊었다가 10분만 쉬고 다시 시작할 건데, 2차 시에는 이 뒤쪽 페이지 끝내고 오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